2023년 5월 18일 밤 10시 30분 서울시 경찰청 112 콜센터에는 긴급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으며 목소리는 숨이 가쁘고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이 여자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22살의 대학생 이지혜였으며 당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수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함을 잃은 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카페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영원히 달라져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동생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이지혜의 목소리는 고통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진행 중인 비극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가족의 집에 들어갔을 때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집은 외관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다. 거실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어린아이, 6살과 8살 정도 된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두 눈은 휘둥그레져 있고 순수하고 무고한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단지 기억일 뿐이었다. 이한수 씨와 박미숙 씨도 숨을 쉬지 않았고 침실에서 동사한 채로 누워 있었다. 그들이 잠을 자던 침대는 이제 잔인한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 용산동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 동네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에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 사건이 풀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가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까? 왜 평범한 가정이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날 밤 이지혜의 가족이 겪은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래된 수사관들도 몽서리칠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리 가족의 집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밤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공기는 갑자기 답답하고 무겁게 변했고 집 안의 모든 공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눌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피와 죽음의 비린내가 코를 찔러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서서 깊게 숨을 쉬며 진정하려 했다. 이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 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자주 울려 퍼지던 거실은 이제 피로 가득 찬 바다가 되었다. 바닥에는 피가 흩어져 있었고 마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 같았다. 두 어린아이는 빛을 잃은 눈을 한 채 부서진 물건들 속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그들은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고 구할 수 없었으며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장면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다. 그들은 이것이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잔인하고 증오로 가득 찬 행위였다. 피해자들은 쉽게 죽지 않았고 잔인하게 공격당했다. 그들의 몸에 난 상처. 경찰은 빠르게 집 안을 수색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사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옷장부터 금고까지 집안의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고 돈, 보석, 기중품은 아무것도 건드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 살인사건이 긍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조사 중에 하나의 특별한 세부사항이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한수 씨와 박미숙 씨의 침실, 그들이 침대에서 죽어 있었던 그곳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이미 숨을 거둔 씨의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었고 아마도 저항을 시도했던 흔적일 것이다. 끌어당기려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이는 갑작스러운 공격의 증거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바탕으로 법의학자들은 이 공격이 격렬한 분노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확신했다. 상처들은 범인이 서두르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정확한 공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칼자국,
각 상처는 증오와 파괴의 결단을 전달하는 메시지처럼 보였다. 특히 수사관들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바닥에 흩어진 피자국들 중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마치 닦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이 범행 후에 증거를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잡이나 의자에 묻은 작은 피자국들은 집안에서의 이동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해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범인이 매우 냉철했고 모든 흔적을 감추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것임을 시사했다. 집안의 모든 세부 사항은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흔적들은 단순히 잔인한 살인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범인의 냉혈함과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행복한 가정의 평범한 외관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었다. 그 집을 떠날 때 경찰들은 지울 수 없는 악몽을 안고 떠났다. 그들은 이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큰 질문은 누가 이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평범한 가정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했을까? 그 질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여정은 아직도 너무 길었다. 사건이 발견되자마자 이지혜, 네 가족의 유일한 딸은 경찰서로 데려가져 조사를 받았다. 22살의 이 여성은 가족 모두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그녀는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수사관들 앞에 서자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 애썼다. 이지혜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마지막 학년 학생이었다. 그녀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 긴장감은 수사관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으며 이지혜의 진술은 안개처럼 흐릿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지혜는 5월 18일 저녁 그녀가 남자친구 김현우와 함께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오후부터 거의 10시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동안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카페를 떠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우와 함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지혜의 진술은 그럴듯하고 특히 그녀가 너무 큰 상실을 경험한 상황에서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 속에서 작은 모순을 발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당황해했지만 무엇인가 그들이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 수사관들이 의문을 품게 만든 첫 번째 점은 이상한 차분함이었다. 이지혜의 진술에서 명백히 당황한 감정이 드러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힐끗거리며 수사관들의 눈을 피하려는 듯 보였고 이는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지혜의 진술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그녀가 카페에 있을 때 가족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카페 주변의 CCTV 영상을 통해 얻은 시간과 비교해 본 결과 이지혜와 현우는 그날 저녁 내내 카페에 있었으나 그녀가 떠난 시간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일치했다. 이는 큰 의문을 남겼다. 과연 이지혜는 집에 돌아왔을 때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 아니,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이지혜의 진술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가족을 잃은 여성이지만 그 고통이 그녀가 느끼는 유일한 감정일까? 아니면 그녀가 이 상실 뒤에 숨기고 싶은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일까?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지혜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의심스러운 점들은 그들에게 그녀가 사건의 초기 목격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이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보호하려 하거나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 당장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수사관들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지혜의 갑 진술은 그들을 점점 더 사건의 안개 속으로 이끌었다. 이지혜의 진술에서 나온 세부 사항들은 이 조사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녀는 무고한 피해자일 수 있지만 또한 범인을 찾아내는 열쇠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이 사건의 혼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지혜의 진술에서 김현우의 이름이 언급되자 수사관들은 그녀가 그날 오후와 저녁 내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남자친구 김현우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김현우 25세는 온화하고 내성적인 외모의 남자로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지혜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와 그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과거의 긴장감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전혀 없었다. 이지혜의 말에 따르면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진실일까?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김현우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이지혜와 김현우가 만난 카페의 직원들은 두 사람이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이상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현우는 이지혜에게 매우 관심을 보였고 항상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카페 직원들의 진술이 이지혜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을 간과할 수 없었다. 김현우의 친한 친구가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김현우가 이 정보는 수사관들에게 의혹을 일으켰다. 가족과 연인 간의 다툼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김현우가 이지혜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고 말한 것은 숨겨진 동기를 암시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이 겁으로 인한 분노가 김현우의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이지혜의 가족의 반대에 참을 수 없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은? 수사관들은 김현우의 진술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조사를 받았을 때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이지혜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김현우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까? 다음 조사를 통해 CCTV에서 수집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지면서 김현우는 단지 이지혜의 평범한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매우 인내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공시의 두려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수사관들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들은 이 인물에 대해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김현우의 이야기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복잡해졌다. 관계, 상반되는 진술, 이지의 가족과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수사관들이 풀어야 할 어두운 퍼즐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집안의 모든 작은 구석까지 답답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수사관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듯했고 평화로워 보였던 집은 그들이 마주한 죽음의 광경으로 완전히 깨져버렸다. 수사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하며 각 흔적이 사건의 진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먼저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빠르게 파악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답답했다. 리 가족이 자주 모였던 거실은 이제 피로 가득 찬 바다가 되었다. 피는 바닥에서부터 가까운 소파까지 길게 퍼져 있었다. 두 어린아이는 땅바닥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고 그들의 뇌는 크게 떠져 있었지만 생명은 없어 보였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수사관들은 강도 사건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옷장, 금고 그리고 기중품들은 모두 원래 그대로 있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며
더 깊은 동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금전적 이익이 동기가 아니라면 실제 범인의 동기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불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문 손잡이와 의자 위에 묻은 작은 피 자국이었다. 이 자국들은 공격에서 생긴 흩어진 피 자국과는 달리 마치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범행 후 현장을 청소하려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자국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범인이 흔적을 지우려 했어도 여전히 중요한 단서들이 남아 있었다. 이 흔적들은 범인의 치밀한 계산을 보여주었다.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그가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세부 사안이 수사관들을 멈추게 했다. 리한수 씨와 박미숙 씨가 살해된 그들의 침실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두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죽어 있었지만 리 씨의 손에는 작은 물체가 쥐어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것을 수거하여 확인했으며 그거는 작은 유리 조각이었다. 리 씨가 공격을 받기 전에 저항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왜 그 작은 유리 조각을 쥐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가 범인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이 모든 흔적들은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범인의 신중한 행동,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한 현장, 그리고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은 그가 매우 인내심 있고 냉혈하며 계획적인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은 수사관들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흔적들은 단순한 단서들만이 아니라 이 끔찍한 살인사건 뒤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송치된 것은 이한수 씨의 손톱 밑에 있던 작은 피 자국이었다. 비록 이한수 씨는 이미 사망했지만 이 흔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공격자를 저항했다는 증거일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경찰은 즉시 이 혈액 샘플을 법의학 실험실로 송고했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다. 수사관들은 이 자국이 만약 가족 외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 범인이 리 가족과 친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사팀은 법의학 결과에 집중했다. 심지어 조사를 받는 방 안에서는 아무도 큰 숨소리를 내지 않는 듯 실험실의 확인을 기다리며 침묵이 감돌았다. 드디어 며칠 후 결과가 돌아왔다. ADN 검사 결과를 받은 수사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한수 씨 손톱 밑의 피는 이한수 씨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즉 리 가족 외의 사람의 피였다. 이 결과는 모든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관들은 이 혈액 샘플이 범인을 찾는 열쇠일 수 있음을 빠르게 깨달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그들은 이 ADN 샘플을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거나 리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이때 수사팀 중 한 명이 이지혜와 그녀의 남자친구 김현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느꼈다. 이지혜의 진술에서 나타난 이상한 점들과 김현우와 리 가족 간의 갈등 사건이 수사관들에게 김현우가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한 가지 가설은 김현우가 현장에 있었고 리 가족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김현우에게서 ADN 샘플을 채취하여 현장에서 얻은 혈액 샘플과 비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이 결과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 만약 김현우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다. ADN 샘플 비교 결과가 도착한 마지막 날, 법의학팀은 김현우와 현장에서 얻은 혈액 샘플 간의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무겁게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 발표가 이뤄졌을 때 이 결과를 통해 수사관들은 아직 범인을 확인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큰 의혹은 해소되었다. 김현우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제 수사팀은 다른 증거와 정보를 찾아 사건을 진실에 더 가까이 이끌어야 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다. 피자국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왜 범인은 피해자들 근처에서 이렇게 아무 흔적 없이 가까이 있었을까? 리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처럼 잔인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은? ADN 검사 결과와 이 증거들은 이 복잡한 수사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단서들이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리 가족의 죽음은 여전히 큰 미스터리였으며 수사팀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그들은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각 진술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김현우의 진술은 수사의 중심에 놓였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지혜의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우에 따르면 그는 이지혜와 함께 오후부터 저녁 10시까지 카페에 있었다며 그곳을 전혀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 진술이 합리적으로 들렸고 카페 직원들도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카페 주변의 CCTV 영상과 대조해본 결과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오후 9시 45분, 영상에서는 김현우의 차와 비슷한 차량이 카페를 떠나 이지혜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데이터는 그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 순간은 김현우가 현장에 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김현우의 진술과 CCTV 데이터의 모순은 수사관들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이지혜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시작했다. 하나의 주요 가설은 김현우와 이지혜 가족 간의 갈등이었다. 김현우의 진술 외에도 수사관들은 이지혜의 진술을 분석했다. 이지혜는 자신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몸짓에서 지나치게 불안하고 모순되는 점들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가설을 제시했다. 이지혜는 범인에 대해 뭔가 알고 있거나 아직 밝히지 않은 어떤 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녀의 긴장, 공황, 그리고 상실의 고통은 그녀의 심리 분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공격이 아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김현우의 진술에서 나타난 모순은 정교하게 계획된 범행을 암시했다. 범인은 범행 시점을 선택하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공격 방법을 계획했으며 자신이 범인임을 숨기기 위해 외부의 증거들을 남겨놓았다. 진술과 객관적인 데이터 간의 모순, 그리고 숨겨진 동기에 관한 정보는 수사관들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대조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가설과 진술이 김현우와 이지혜 가족 간의 긴장 관계와 갈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수사관들은 여전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주변 지역의 CCTV 영상이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이 이 비극적인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사팀의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해졌다. 그들은 용산 지역의 CCTV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지혜와 김현우가 앉았던 카페 주변과 리 가족의 집 주변에 있는 카메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 CCTV 시스템은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김현우의 차량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었고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팀은 각 비디오 영상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중요한 발견이 일어났다. 카페 근처의 한 카메라에서 김현우가 오후 9시 45분경에 카페를 떠나 리 가족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포착되었다. 이는 수사관들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추정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 영상은 김현우의 차량이 리 가족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증거를 통해 하지만 CCTV 영상은 단순히 김현우가 현장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열어주었고 이 이야기는 수사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CCTV 영상은 김현우가 이지혜의 집 앞에서 멈추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후 9시 50분경 바로 피해자들이 공격을 받는 시점이었다. 이제 사건의 그림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김현우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김현우가 리 가족을 살해한 범인일 수 있다는 심각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CCTV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는 집에 들어가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왜 그가 그 시점 이지혜가 떠난 후에 공격을 시작했을까? 김현우가 이지혜 가족을 모두 살해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를 이렇게 잔인한 범죄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CCTV 영상은 김현우가 결코 무죄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의 진술은 진실을 숨기려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큰 질문을 던졌다.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냉정하고 이 단서들로 수사관들은 조사를 계속 확장했다. 그들은 바른 비디오 영상을 분석하고 범인의 동기를 밝혀낼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CCTV에서 얻은 증거는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관들을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었다. 이제 CCTV 영상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김현우는 리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는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일 것이다.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지만 CCTV 영상이 밝혀낸 사실들은 수사관들에게 많은 것을 해명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한 정의가 범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건이 점점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관들은 김현우를 세 번째로 신문실에 데려갔다. 이번에는 그가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진술이 더 이상 없었다. CCTV 영상부터 ADN 검사 결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그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 두 차례의 신문에서 김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는 그날 저녁 내내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신문에서 방 안의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답답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그들과 김현우가 직접 마주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김현우는 예전처럼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수사관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분명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현우, 우리는 네가 그날 밤 이지혜의 집에 갔다는 걸 안다.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김현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으려는 듯 보였다. 그것은 수사관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범인으로부터 나온 자백이었다. 김현우는 차갑고 잔인하게 각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후회나 반성 없이 말했으며
그의 고백은 모든 진실을 드러내었다. 저는 이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은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우리 관계를 반대했어요. 특히 그녀의 아버지 이한수 씨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가 쳐다보는 방식에서 저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김현우는 목이 막히듯 말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이지혜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계를 넘은 것 같았어요. 김현우의 자백은 사건에 대한 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했다. 그는 복수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지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지혜 가족은 그에게 살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가치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김현우는 그 분노 속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하고 그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들은 후 모든 진실을 손에 넣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혐오감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 가정이, 한 생명이 그렇게 무참히 앗아봤다는 사실에 대한 아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과 지나치게 강한 자아에 의해 발생한 비극이었다. 김현우의 자백은 단지 수사의 끝이 아니라 눈이 멀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자존심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살인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김현우에 대한 재판은 서울시 법원에서 열렸고 그곳은 정의가 실현될 장소였지만 동시에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감정의 폭풍이 일어날 곳이기도 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내려치는 망치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한 생명이 잔혹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일어날지 단순한 범죄와 정의의 대결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김현우는 이제 희망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끔찍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고 고개를 숙인 채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말이 없었다. 조사실에서의 자백은 그가 저지른 죄에서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잔인한 살인죄는 진술과 증거, 그리고 범인 자신의 자백을 통해 확인되었다. 수사관들과 검사들은 사건 현장에서의 최초 발견부터 CCTV와 ADN 검사 결과까지 모든 수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각 세부 사항, 각 증거는 김현우가 현장에 있었고 네 가족을 죽인 범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재판은 김현우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끝이 났다. 비록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리 가족에게 이 고통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지혜는 범인을 향한 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전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그녀의 고통은 측정할 수 없었으며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그녀의 부서진 마음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잔혹함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위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자존심과 상처는 사람을 되돌릴 수 없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김현우는 분노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때 갈망했던 사랑마저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남은 사람들에게 리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다. 수사관들은 자신의 임무를 마쳤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사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남은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은